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리 수용 외무상이 유엔 행사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한의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회가 아닌 실무회 참석을 위한 유엔 본부 방문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례적인 행보가 어떤 것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 그 회의는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거든요. 네. 이제 주로 고위급 회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이제 각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참석할 필요는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체결하도록 돼 있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 협정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내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반드시 각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외무부 장관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수용 외무상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일 파리 기후 협정 체결할 때는 캐리 국무부 장관도 나타나서 거기 이제 기후 협정에 서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만날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밑 접촉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의 각종 그 공식 보도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외무부 개통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과 북한이 거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이제 먼저 피할 거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미국이 피하면은 되는 거고 뭐 북한이 피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이 피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훨씬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만일 북한이 비핵화의 언행을 보여주면 거기에 따른 불가침 조약과 평화협정도 논할 수 있다라고까지 여지를 남겼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북한 스스로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아마 이번에 이수용이가 갈 때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권한은 부여받고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만일 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정도 선까지는 양보해서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갔을 텐데 만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북한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제는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어떤 재량권을 받고 갔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둘 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도 전혀 뭘 좀 후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무조건적인 대화에 응한다든지 네. 그럴 생각이 없고 북한 스스로도 전혀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행도 표현할 그런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 회담은 없어질 수도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리수용 외무상이 이란의 외무장관과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란이 북미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란이 미국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란과 한국, 이란과 북한 그리고 이란과 미국 이 이제 관계가 좀 분석이 돼야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한국하고 이란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예. 관계가 깊고 드디어 이제 이란 스스로가 핵 문제에 대한 긴 시간 동안의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다음 달 1일부터 3일 동안 그렇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란을 방문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북한하고 이란과의 관계인데요. 북한하고 이란과의 관계는 군사적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에서 쏘는 뭐 장거리 미사일 또 북한에서 쏘는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이란에서 초기 이제 하다가 그만둔 이런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이 다
외부 세계에서 보는 것은 이란하고 북한하고 연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커넥션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은 이제 5+1 회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외교 관계도 정상화됐고 경제 제재도 이제 다 풀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한테 유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무상이 RFA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북한 외무상이 급해서 이란 외무부 장관을 만나자고 한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란에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탐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란 외무부 장관이 북한 외무상을 만나자라고 했으면 여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란 방문보다는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이란의 그 핵 포기 모델이라고 할까요? 핵무기 개발 포기 모델 여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는. 전달한다든가. 그래서 예. 이제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두 나라의 외무부 장관 간의 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의 그 말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좀 당연히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전혀 변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와서 얘기한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핵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노하우 그것은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자신들한테 어떤 이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수용이는 그걸 듣고 자기가 결정할 문제는 아닐 거고요. 다시 전달을 또 김정은이한테 하겠죠. 가서 예. 보고를 하고 이란 모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이란 그리고 북한, 미국 간의 만남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북한은 어쨌든 5차 핵실험을 하려는 듯한 징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대화가 잘 안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 지금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이제 뭐 한 10일 전에는 20%에서 지금은 점점 60%와 70%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풍계리에서의 그 여러 가지 차량 활동을 포함해서 핵실험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38 노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군사 첩보 위성을 통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그 핵실험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캐리 국무부 장관하고 이수용 외무상과의 관계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5차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죠. 5차 핵실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4차 핵실험이 정폭 핵분열탄 실험이니까 이제 4차 핵실험까지는 전부 다 핵물질에 대한 실험이었잖아요. 이제는 핵물질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기폭 장치를 미사일 탄두에 탑재한 실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핵분열 물질에 대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수소탄에 가까운 정폭 핵분열탄과 같은 그런 실험을 할 거고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폭 장치도 이제 다 공개했잖아요. 북한에서. 그 기폭 장치를 핵탄두에 넣어서 실제로 핵탄두가 폭발할지 여부를 실험하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핵무기의 크기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거리 1000km급의 노동미사일 탄두에 맞춰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미사일 전문가가 추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예, 그 기폭 장치를 북한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아마 3월 9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월 9일, 10일 정도 될 겁니다. 그 기폭 장치 공개했을 때 그 축구공처럼 생긴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고폭 렌즈가 32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름이 한 60에서 70cm 정도 되고 만일 그것이 그 기폭 장치가 그대로
미사일에 탑재된다라고 하면 핵탄두 무게가 한 600에서 700kg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북한이 공개한 핵 기폭 장치를 본 한국과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예.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지금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 탑재될 수 있는 게 700kg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폭이 지름이 한 1m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적합한 것이 그때 당시에 공개했던 북한의 핵기폭 장치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 미사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 미사일은 1,300km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드 문제가 굉장히 한번 뜨겁게 떠올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3월 26일 날 아마 그 날짜 정확할 겁니다. 북한에서 노동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요. 1,300km를 나가도록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실험을 안 한 거예요. 45도 각도로 쏘지 않고 이것을 각도를 좀 더 수직 가까이 세우면서 사거리를 줄였죠. 그래서 이것이 위로 올라갔다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날아간 사거리가 700km 정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바로 노동미사일의 사정권 안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네. 이런 노동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동미사일에 대한 최적의 방어무기체계가 사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바로 주한미군과 그리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 내에 미군 기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 미사일의 핵 탑재 여부 이것은 우리 그 사드 배치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우리 한국 안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군요. 그런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류세용 외무상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이번에 가면 아마 분명히 만날 겁니다. 제가 보면 작년에도 총회를 할 때요, 이수용 외무상이 가서 반기문 총장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기문 총장 스스로도 북한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한번 비친 예.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반기문 총장을 초청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랫동안 한국의 외교부 장관도 하고 또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통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일에 북한한테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을 인정하게 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행보는 대단히 조심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북한 외무상이 초청했다고 해서 덥석 방북하는 것은 그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안보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교수와 북한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